즉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 그러니까 당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도요, 분해되지 않고 조직에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눈과 신장을 공격하게 되고요, 피부에서는 주름살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요, 뇌신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요,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요, 100g당 707kUnit의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구우니까 무려 6071kUnit으로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은 것은 1123kUnit이었지만 구운 건 6020kUnit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고요, 감자도 삶은 것은 17kUnit이었지만 튀긴 건요 1522kUnit으로 무려 100배까지도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굽고 튀기고 볶는 고온에서의 조리법이 당독소가 증폭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최악의 당독소 탑 10을 말씀드릴 건데요, 총 549개의 식품 중에 먼저 1위는요 직화로 구운 닭다리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가장 많았는데요, 무려 16,668kUnit입니다. 2위는 베이컨인데요, 당독소 함유량이 11,905kUnit입니다. 대단하죠?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이고요,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고요,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 7위는 오븐에서 튀긴 닭가슴살,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가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입니다. 아마 저렴한 피자나 파스타에 많이 사용될 겁니다. 10위는 팬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인데요, 8,500kUnit이 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회 섭취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당독소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최종 당화산물 시기를 섭취한 군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했고요, 인지기능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엔 치매 위험성이 증가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음식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요, 드신다면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요, 단연 천마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천마는요, 예로부터 중풍과 같은 마비 증세 완화에 효과가 있어 귀한 약재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천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게스트로딘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 속에 존재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뇌 혈류량을 늘려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마는 뇌 혈류 장벽을 통과하는 유일한 약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뇌와 관련된 두통이나 뇌졸중, 불면증,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천마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기능성 원료인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을 섭취한 군에서 작업 기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기억력 손상 모델에서 공간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반적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천마는 뇌 속에 존재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고요,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원료입니다. 그러면 천마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중엔 국내산이 아닌 저품질의 수입산 원료도 정말 많고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마를 선택하실 땐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천마 100%를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품질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처럼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품질을 바탕으로 만든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테라브레인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먼저 이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작업 기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인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마와 맹문동, 그리고 용안육과 단삼에서 추출한 복합 추출물이 안 좋은 세 가지만 끊어보시라는 겁니다. 밥, 떡, 면, 흰쌀밥, 설탕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 세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음료수입니다.
당뇨 환자가 꼭 피하셔야 될 한 가지 음식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가당음료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산음료, 과일주스, 캔커피, 믹스커피, 비타민 음료, 모든 단맛 나는 음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원하는 음료 있잖아요. 이게 당뇨의 최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데 이 음료만큼 선수인 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당음료가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흡수가 빠른 일단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밥, 빵 이런 탄수화물은 우리 위에서 장으로 가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탄수화물인 당분이 든 이 음료는 보통 15분이면 흡수가 됩니다. 식사할 때 탄산음료 곁들이잖아요. 그럼 가당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이 가장 먼저 흡수돼서 어떤 음식보다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그 후로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분이 차곡차곡 혈액에 쌓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식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배 부르지 않고 섭취한 당분은 에너지로 못 쓰이고 혈당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내 몸에서 혈당을 쫙 올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엠티 칼로리인 겁니다. 미국의 건강 위험 요인 감시 조사에 언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이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가당음료를 하루에 2번 이상 섭취한 당뇨병 환자는 가당음료를 안 마신 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이 치아 손실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당음료 그리고 치아 손실의 연관성은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도 이 가당음료와 치아 손실의 연관성이 있지만 그 연관성으로 봤을 때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음료의 첨가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주 1회에서 3회 이상 가당음료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의 복부 비만의 위험이 섭취하지 않는 환자 대비 한 5배 이상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 가당음료가 뱃살만 찌게 하는 게 아니라 찐 뱃살이 당뇨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혈관, 뇌 이런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콜라도 안 좋아하고 캔 음료 안 마시니까 괜찮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당뇨에 좋다는 여주 잘 말려서 차로 마시기로 했어요. 이 물에 여주를 잘 우린 다음에 맛이 좀 밍밍하고 심심하니까 꿀 좀 타야겠어. 그러면 이 당뇨에 좋다는 여주로 만든 그 음료는 당뇨인에게 건강한 음료일까요? 아니면 해로운 음료일까요? 당연히 해롭죠. 우리가 꿀을 탔더라도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가당 음료가 되기 때문에 꿀 탄 여주차보다는 맹물이 훨씬 더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역시 이 카페인 자체만으로도 혈당을 올리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물보다 나은 음료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린 과일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과일을 마음껏 먹지 못해서 정말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중에 보면 영양간식이다 이렇게 소문난 말린 과일들 이걸로 아쉬움을 달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온갖 과일칩들 건강간식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에게는 말린 과일이 건강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에서 말리면서 탈수 과정을 거치면 영양소하고 섬유질이 더 응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사과 건조시키면 칼슘이 10배, 비타민 B2는 12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인 이유는 바로 이 당질을 포함한 탄수화물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 우리 혈당 폭탄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한 27g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말린 포도, 건포도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27g이 아니라 115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약 4배 이상의 탄수화물을 먹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당분이 응축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일순간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 때문에 인슐린이 내보내는 췌장이 혹사당하게 되고 우리 혈관벽도 손상이 됩니다. 만만해 보이는 말랭이 간식, 당뇨 환자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폭탄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감 잡으셨죠? 차라리 이럴 땐 생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린 과일이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생과일 기준으로 양을 잡고 딱 그만큼만 아주 천천히 드셔야 된다는 거. 사과를 하루에 한 반쪽 정도 먹는다. 그러면 말린 사과도 딱 그만큼만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사탕 먹듯이 그렇게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만큼은 말린 과일이 건강 음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튀김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패스트푸드, 빵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후라이드 치킨, 돈가스, 햄버거, 피자, 케이크, 봉지과자, 제과점 빵 같은 음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세 번째 이 트랜스 지방은 많은 당뇨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중성지방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혈당 수치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사실 혈당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도 덩달아서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데요.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인슐린이 흡수해야 될 지방산이 간으로 흘러가고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성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당뇨 합병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지방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을 사실 때는 항상 그 뒷면에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0g인지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생선, 또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뇨라면 꼭 끊어야 될 3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 가당음료. 혈당을 빠르게 확 올린다. 두 번째, 말린 과일. 왜? 당분이 응축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혈당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왜? 혈당만큼 굉장히 중요한 중성지방을 늘리니까.
아셨죠? 이 세 가지만 끊으셔도 혈당 관리, 중성지방 관리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8시간 금식하고 오세요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보통 저녁에서부터 이렇게 밥 안 먹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의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당뇨 전 단계의 분들은 검사했을 때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당뇨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ING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의 전조 증상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 몸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채서 당뇨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내 몸이 보내오는 당뇨 전 단계 신호 크게 4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보내는 당뇨 신호 첫 번째, 갑자기 살이 찝니다. 평생 마른 몸매를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살이 무섭게 찌시는 분들 계십니다. 대부분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죠.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이 쪄요. 이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허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 때문에 허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주 먹게 되면서 살이 찌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배가 고프면 굉장히 음식이 맛있고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약간의 공복감이나 허기가 자꾸 뭘 먹게 만들고 또 2차적으로 다시 체중을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한 식곤증입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번엔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혈당 스파이크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혈당 상태가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바로 뇌잖아요. 오로지 당만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혈당 상태에서 뇌로 적절한 당이 이렇게 공급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심한 식곤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해요. 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이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당을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이 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생기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면이라든지 빵만 보면 한 입 먹어볼까 하다가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탕, 과자 같은 단 음식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도 있죠. 세 번째, 전신 무력감입니다. 인슐린이 나중에 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세포에 당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내 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몸에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자꾸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늘어지고 이런 전신 무기력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 코 속이나 입 속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든지 생채기가 한 번 나면 잘 낫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덧나서 아무는 시간이 옛날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가려움을 막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밥을 과식하든지 국수나 빵을 많이 먹었다든지 단 음식 먹고 나서 몸이 살짝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분들은 내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병이 생기고 있는 ING 과정이 아닐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알려주는 당뇨의 신호 제가 알려드렸죠. 허기가 심해지고 살이 갑자기 찌거나 식곤증이 너무 많아지고 전신 무기력감이 이렇게 지속된다든지 상처하고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 빨리 일단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당을 체크할 때는 공복에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1시간 후에 하셔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췌장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끔찍한 통증과 생존율이 낮아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입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입속 이 세균만 제거해도 췌장암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노년층들이 췌장암에 더 잘 걸리는지, 췌장암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몽땅 흡연이 위험인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뇨를 오래 앓고 있거나 만성 췌장염, 고칼로리, 고지방 식습관도 위험인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습관으로 살이 찌면 위험도가 월등히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 치주염과 관련 있는 특정 세균이 입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구강 건강과 췌장암 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속에 사는 미생물은 600에서 700여 종에 달하고 사람마다 서식하는 박테리아 종류와 구성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췌장암과 큰 연관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2종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지 박테리아 보균자는 비보균자보다 평균 59%, AA 보균자는 50%나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 두 세균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속 세균이 어떻게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균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세균은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이동할 수 있고 췌장에 자리를 잡고 암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암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 췌장암이 발생해 진행되면 대부분 복통과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통은 흔히 윗배에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식후에 더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황달은 췌장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하면 초기 때부터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체중 감소는 식욕 감소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소화를 못 시켜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을 분해시키지 못해 기름기가 많은 변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췌장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문에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개의 질문에 모두 해당된다면 얼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식욕부진과 함께 최근 6개월 동안 10% 이상의 체중이 감소했다. 두 번째, 배꼽 주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배나 등 쪽에 통증이 생겼다. 세 번째,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짙은 갈색 소변이 나오는 황달 증상이 있다. 네 번째, 최근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췌장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췌장암 위험인자가 있다면 꼭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췌장암 위험인자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노년에 발생한 당뇨가 있다면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췌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누구나 꼭 하셔야 할 것은 입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파만 있으면 입속 세균 꼼짝 못합니다.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살균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채소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입속 세균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파를 잘라서 3분에서 8분가량 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씹기보다는 양파의 살균 성분인 알리신 성분을 더 높여서 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양파를 썰어 놓고 나서 20분에서 30분 후에 씹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양파를 썰어 놓은 후 15분 이상 공기에 노출시키면 그때부터 알리나아제 효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알리나아제는 자연적인 분해 작용에 의해 알리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살균 작용에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잘라서 공기 중에 20-30분 방치했다가 씹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추출물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또는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를 많이 드시고 입속 세균도 싹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앞당기는 최악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독소가 많은 단백질이 당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을 말합니다. 즉 고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 그러니까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게 시간이 지나도요 분해되지 않고 조직에 축적되면서 신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겐 눈과 신장을 공격하게 되고요, 피부에서는 주름살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요, 뇌신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고기는요 100g당 707kU의 당화산물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구우니까 무려 6071kU로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삶은 것은 1123kU이었지만 구운 건 6020kU로 무려 6배나 증가했고요. 감자도 삶은 것은 17kU이었지만 튀긴 건요 1522kU로 무려 100배까지도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굽고 튀기고 볶는 고온에서의 조리법이 당독소가 증폭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최악의 음식들입니다. 먼저 1위는요 직화로 구운 닭다리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가장 많았는데요, 무려 16,668kU입니다. 2위는 베이컨인데요, 당독소 함유량이 11,905kU입니다. 3위는 불에 구운 소세지이고요,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입니다. 5위는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고요, 6위는 올리브유를 넣고 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 7위는 오븐에서 튀긴 닭가슴살, 8위는 기름에 튀긴 치킨가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입니다. 아마 저렴한 피자나 파스타에 많이 사용될 겁니다. 10위는 팬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인데요, 8,500kU이 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회 섭취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최종 당화산물 시기를 섭취한 군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했고요, 인지기능 장애와 운동신경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혈액의 당독소 수치가 높은 경우엔 치매 위험성이 증가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각종 대사증후군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음식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요, 드신다면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요, 단연 천마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천마는요, 예로부터 중풍과 같은 마비 증세 완화에 효과가 있어 귀한 약재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천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게스트로딘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 속에 존재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뇌 혈류량을 늘려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마는 뇌 혈류 장벽을 통과하는 유일한 약재인데요. 그러다 보니 뇌와 관련된 두통이나 뇌졸중, 불면증,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천마가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기능성 원료인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을 섭취한 군에서 작업 기억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기억력 손상 모델에서 공간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반적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천마는 뇌 속에 존재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고요,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원료입니다. 그러면 천마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중엔 국내산이 아닌 저품질의 수입산 원료도 정말 많고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마를 선택하실 땐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천마
100%를 사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마와 맹문동, 그리고 용안육과 단삼에서 추출한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하루 한 포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을 유발하는 알레르겐에 의한 기침이 있습니다. 알러지 유발 물질에 의해서요, 발생되어지는 기침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서요,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기침입니다. 약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셔도 차도가 없다고 하신다면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기침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과정에서 인두가 염소가스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트름이나 명치 쪽으로 쇠한 통증이 느껴지면서요, 기침이 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보시고,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부분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건나물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후비루라고도 하는데요. 코 주위의 공기주머니인 부비강에서 분비되어지는 분비물의 양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끈끈해지거나 목 근육 혹은 삼키는 운동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분비물이 목에 고이거나 코 뒤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증상을 후비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의외인데요, 심장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침입니다. 주로 밤에 심해져서요, 수면을 취하고자 누웠을 때 혈액이 가슴으로 올리면서 폐에 부담을 줘서 기침이 유발되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 기침을 할 때 가래나 혈흔이 묻어나오면서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증상은 후비루 증후군 같은데, 후비루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부 분비물은 코 뒤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 성대에 가까이 가게 되고요, 분비물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끈적끈적하고 진한 경우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 점막이 마르거나 분비물이 건조해져서 비관과의 연결 통로를 막아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요,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요, 피곤하거나 아니면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후비루 증후군의 주 증상으로는 목에 점액이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물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기침이 너무 잦거나 너무 세게 하게 되다 보면은요, 인후두 점막이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부비동염이나 코의 점액인데요. 후비루 증후군을 약물 없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식염수로 코를 자주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코 세척 방법은요,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염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식염수에다가요, 꽃소금을 좀 더 넣어서 진하게 소금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 세척을 하고 나면은요, 겨울철에 자고 나도요, 코가 마르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물로 소금물 가글을 하게 되면은요, 집에 가습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코와 목이 아주 편안해지고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후비루가 많이 심해서 코 세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비강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가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래는 기침과 항상 같이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래와 기침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래를 뱉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기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침입니다만,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가 있다면요, 염증성 만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침 관리법과 기침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물이라든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잦은 기침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껌을 씹는 것도 기침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껌을 씹게 되면은 침을 삼키게 되는데요, 침을 삼키게 되면 기침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면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요, 몸을 담그신다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20여 분 정도 하시게 되면은 기침이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폐의 경우는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방에서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해주게 되면은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요, 괜찮다가 누우면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요,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조금 높게 하셔서 앉아서 주무시는 듯한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부분도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흰색의 식품과 매운맛이 나는 식품은요, 우리의 폐의 기운을 도와서 기침을 먹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매운 음식은 피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자극적으로 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추 같은 것들을 다듬을 때 매운 성분이 기도를 자극해가지고 기침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폐의 기운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매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무를 넣은 꿀청도요 도움이 되고요, 도라지청도 도움이 됩니다. 흰색의 식품은 무와 도라지 말고도 또 있는데요, 바로 연근입니다. 연근도 꿀에 절여서 드시거나 조청에 절여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흰색 과일도 있는데요, 네, 바로 배입니다. 배도 꿀과 함께 중탕으로 달여서 드셔도 좋고요, 무와 함께 중탕으로 달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흰색 하면 뿌리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팥뿌리입니다. 팥뿌리를 꿀과 함께 중탕을 해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파의 흰 뿌리 부분을 잘게 다져서 물을 조금 넣고요, 끓이시게 되면은요, 끈적끈적할 때까지 졸인 다음에 꿀과 함께 섞어서 차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침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기침은 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요, 기침은 참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만, 너무 자주 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하시면 기력도 쇠해지고 기관지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요,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